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사실 여긴 치안이 좋지 않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소매치기에 절도, 강간, 강도 사건은 일상이고요. 하루에도 몇 건의 살인이 벌어지고 또 이 도시를 장악한 조폭들의 혈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지만 상파울루 남부에 위치한 부촌 브루클린 노브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기업 본사와 고급 호텔이 즐비어 있고 또 상류층이나 살 법한 대저택이 들어서 있어요. 길에 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말끔하게 차려입은 부유한 계층들이었고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 리히토펜 가족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이 집의 가장 49살의 만프레드, 어머니는 50세의 마리시아, 그리고 또 이 부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들, 19살 딸 수잔과 15살 아들 안드레아스였죠. 이 가족은요,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대저택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뭘 했냐 보니까 아버지는 브라질 고속도로 개발 구경회사에서 수석 엔지니어이자 이사였고요. 어머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직업만 딱 들어도 분해가 풀풀 풍기죠. 그만큼 또 엘리트 집안이고요. 모든 게 풍요롭고 안정적이던 이 대저택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2002년 10월 30일, 그날 남동생 안드레아스는 부모님이 밤새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누나가 대신 부모님을 잘 설득해준 덕분이었어요. 대신 부모님은 누나 수잔과 밤새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근데 사실 누나에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와서 동생을 PC방에 내려준 후에 남자친구 다니엘과 데이트를 즐기러 가요. 동생은 그러던지 말던지 게임 생각뿐이었고요. 그러다 동생 안드레아스를 데리러 다시 온 건 31일 새벽이었습니다. 누나는 여태 호텔에서 남자친구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듯 했어요. 동생 픽업해서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새벽 4시, 집에 도착하자 뭔가 좀 낯선 분위기입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남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엄마가 또 문 단속 안 했나 봐 이러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집안이 쎄합니다. 그도 그럴 게 거실이 어수선해요. 물건들 다 꺼내져 있고 서랍장도 열려 있고요. 불길함을 직감한 누나가 먼저 부모님을 부르면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동생도 같이 가 하면서 따라 나섰고요. 그리고 잠시 후 부모님 침실에서 너무도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아버지 만프레드는 머리에 공격을 당한 채 쓰러져 있었어요. 손 근처에는 총이 한 자루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어머니 마리시아가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머리에 집중 공격을 당한 듯 완전히 으깨져 있어요. 거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요. 이걸 본 남동생은 믿기 힘들다는 듯 막 비명을 지르면서 오열합니다. 그나마 누나 수잔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침착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강도가 들었나 봐요. 저희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셨어요.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 또한 강도 살인이겠구나 라고 가닥을 잡게 돼요. 집안 곳곳에 뒤진 흔적이 있었고 또 현금 1,000만 원 정도가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내 모순적인 부분들을 발견했죠. 돈은 그렇게 가져가 놓고 왜 이 집에 있던 고가의 보석과 값나가는 전자기기는 그대로 뒀을까? 그러고 보니까 물건들이 뒤집혀 있는 모습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워요. 뭐랄까 지나치게 연출된 것 같달까? 좀 더 생각해보니 이곳은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삼엄한 보안 장치가 있는데 그걸 뚫고 강도가 침입했다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 단순 강도가 아니라면 이 부부에게 원한을 품은 면식범의 범행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현장을 꾸며둔 거고요. 경찰이 제일 먼저 대화를 시작한 건 남매 수잔과 안드레아스였어요.
일단 평소에 혹시 뭐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죠. 근데 이때 수잔의 태도에 눈길이 갔습니다. 막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남동생과 달리 수잔은 지나치게 담담한 겁니다. 사실 지금 부모가 사망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저렇게까지 차분할 수 있나? 그때부터 경찰은 수잔에게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사건이 벌어지고 다음 날입니다. 수잔은 집 앞마당에 있는 수영장에서 남자친구를 불러 데이트를 즐겨요. 수영장에 갈 정신이 있나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부모님 장례식이 열리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친구들 몽땅 부르더니 자신의 19번째 생일 파티를 열게 됩니다. 수잔은 부모가 사망한 후에 오히려 더 밝아 보였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하고 있죠. 근데 범인이라면 가능할 테지만요. 한편 사건 당일 수잔의 알리바이를 보면 그날 남동생 PC방에 내려줬고 남자친구와 함께 러브호텔 머물렀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걸 확인해 보려고 CCTV, 차량 GPS, 도로 통행 요금, 호텔의 주차장 기록까지 다 모아서 검증했어요. 보니까 실제로 호텔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계속 있던 건 아니었죠. 30일 밤 체크인을 마친 두 사람은 바로 호텔을 빠져나와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어요. 이건 수잔의 진술과 지금 완전히 다르죠. 게다가 집에 머물렀던 시간은 정확하게 부부가 살해당한 시간과 일치합니다. 지금 범인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는 듯 하는데 정말 이게 수잔과 남친이 저지른 범행일까요? 경찰은 주변인들도 예의주시했어요. 그러자 수상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했죠. 바로 남자친구 다니엘의 친형 26살의 크리스티안 크라비뉴스였습니다. 사건 직후 보니까 그가 현금으로 거액의 오토바이 한 대를 구매했더라고요. 근데 이 가격이 일반 사람 급여를 한참 윗도는 높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부유하게 살지 않았던 크리스티안인데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현장에서 가져간 돈은 아닐까요? 이런 의심 속에서 2002년 11월 9일 경찰은 수잔과 다니엘, 크리스티안을 체포합니다. 강도 높은 신문을 했죠.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크리스티안이었어요. 네, 제가 돈을 노리고 리히토펜 부부를 살해했다 라고 자백한 겁니다. 또 이어서 그들을 죽인 흉기는 쇠파이프였는데 내부에다가 나무를 채워서 강도를 더 높였다라는 것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 토대로 버렸다는 쓰레기통에 가봤더니 진짜 그 쇠파이프가 있어요. 안에 나무 채워져 있고요. 이거 명백한 증거죠. 또 이 흉기 부분이요. 피해자 부부의 머리에 남은 상처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경찰은 이걸 토대로 다음으로 다니엘에게 갔어요. 야, 너 지금 형이 다 자백해서 흉기도 우리가 찾았고 형은 이것 때문에 감형받을 건데 넌 이제 어쩔래? 다니엘이 보니까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해진 거예요. 그러자 그도 사실 전 수잔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라면서 범행을 실토합니다. 이젠 정말 수잔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완강해요. 그러면서 아니 형사님 어떻게 딸이 부모님을 살해해요? 전 정말 몰랐어요. 다니엘이 지 형하고 짜고 버린 짓이에요. 우리 집 돈 노리고요. 그녀는 범인을 다니엘 형제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그들의 거짓말에 결코 휘둘리지 않았죠. 이미 CCTV를 통해서 수잔과 다니엘이 함께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이 증거와 자백들 다 수잔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9살 딸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인 걸까요? 아니, 원래 부자인데 그냥 용돈 타서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잠깐 리히토펜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들은 상파울루 상류층 중에서도 손꼽히는 재력을 자랑했습니다. 부부 명의로 된 순자산이 550만 달러, 하나로 76억이 넘어요. 게다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아버지 만프레드가요, 자신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스위스 은행에 익명 계좌를 2개나 개설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돈이 1,000만 달러. 요즘 환율로 한화 14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었죠. 이런 재력을 과시하듯 부부의 저택도 호화롭습니다. 집안에는 방이 11개, 거실 3개, 거기에 수영장과 영화관, 도서관까지 갖춘 그야말로 대저택이에요. 부부는 남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아버지는 학업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요. 또 어머니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클 수 있도록 매번 신경을 썼어요. 이런 부부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특히나 수자는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예쁜 외모에 집안도 좋고 성격도 차분해서 어디 가든 인기가 많아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기만 했던 가족에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한 사람을 알고부터였죠. 1999년 여름 남동생 안드레아스가 모형 비행기 조종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다니엘 형을 알게 된 거죠. 이후 그는 이제 모형 비행기를 핑계로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했고요. 그 와중에 누나 수잔과 마주치게 돼요. 수잔은 반항적인 면모를 가진 그에게 단번에 끌렸어요. 그리고 데이트를 했고 얼마 후 2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죠. 한편 리히프토펜 부부의 눈에는 다니엘이 결코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중퇴한 듯하고 또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는 소위 하층민 출신이었거든요. 교육 수준도 낮고 눈에 찰 리가 없죠. 근데 딸 수자는 이미 그한테 너무 빠져 있어요. 자기 용돈으로 다니엘 옷 사줘, 신발 사줘, 목걸이 사줘 애정을 퍼붓습니다. 게다가 이 2사람이 나이도 어린 애들이 호텔까지 들락거리면서 대놓고 애정행각을 하는데 부모는 이러니 다니엘이 더 싫어요. 딸을 달래도 보고 혼내도 받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더 벌어졌고요. 동시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듯이 남자친구에 대한 수잔의 집착도 더 강해집니다. 그러던 2002년 7월 수잔의 행동이 도를 넘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장기 휴가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더니 무려 1달간 동거를 한 거예요. 이때 2사람이 더 가까워지면서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 돌아오시면 이 집 떠나서 나랑 같이 살자. 수잔이 제안을 해요. 사랑하는 남자랑 같이 산다니까 너무 생각만 해도 신이 난 거야.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근데 자기 우리 무슨 돈으로 살지? 수잔 생각에는 이 집에 차고 넘치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부모님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당당하게 엄마 아빠 전 다니엘과 동거를 할 거니까 아파트 한 채 사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철딱선이 없는 딸이죠. 이에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둘을 떼어놓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해외 유학을 떠올립니다. 수잔의 앞날을 위해서 독일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자연스럽게 다니엘과도 헤어질 테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주도하에 유학 준비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한편 이걸 알게 된 수잔은 노발대발 분노했어요. 아버지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어떤 의도인지도 잘 알고 있었죠. 수잔도 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헤어질 바엔 죽는 게 낫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또 얘가 부모의 반대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행여라도 너무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 다니엘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죠. 부모님이 너무 미워요. 이걸 어쩌죠? 왜 나 이렇게 반대하는 거지? 난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분노와 불안이 교차하던 중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생각. 이 모든 건 부모님만 없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후에 그 막대한 재산까지 상속받는다면 그땐 정말 다니엘과 집도 구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재산 정도라면 어쩌면 평생 일 안 하고 파티만 하면서 사는 게 가능하고요. 이런 생각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그거 너무 좋은데? 수잔에게 동조하죠.
특히나 다니엘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는 꿈도 못 꿀 그 막대한 돈을 쥐고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부모님 어떻게 죽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수잔이 여자의 몸으로 부모님을 직접 상대하고 공격하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다니엘의 형 크리스티안을 끌어들입니다. 이 살인에 네가 같이 이제 동조를 해주면 큰 돈을 보답하겠다 이러고요. 그렇게 세 사람은 돈이라는 목표 아래 똘똘 뭉치게 되는데요. 2002년 10월 31일 사건 당일. 수잔의 계획대로라면 이 집에는 오직 부모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동생이 근처 PC방에 가서 밤새 게임하고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을 받아둬요. 또한 집을 비운 사이 자기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호텔에 체크인도 해둡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그녀는 부모님이 자고 있는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다니엘 형제는 얼굴에 복면 뒤집어 쓰고 장갑을 착용한 채 주변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집으로 들어간 수잔이 먼저 모든 걸 확인하고 부엌에 가서 불을 껐다 켰다 이렇게 깜빡거려요. 그러자 이들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게 사인이었던 거죠. 집 안으로 진입한 그들의 계획은 철저했고 목표는 오직 하나, 살인이었습니다. 형제가 부모님이 곤히 자고 있는 2층 안방으로 들어가요. 쇠파이프를 꽉 쥐고 내리치려는 순간 다니엘의 형 크리스티안이 주저합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죽이는 거야? 이건 아니지 않나? 그는 바로 동생에게 그만두자라고 했지만 다니엘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형, 우리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 이후 다니엘은 아버지에게, 크리스티안은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쇠파이프로 동시에 아주 세게 두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안면이 함몰되면서 두개골에서 피가 터져 나왔죠. 이 형제는요, 행여라도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까 싶어서 몇 번이고 몽둥이를 휘둘렀고 잠시 후 부부에게선 아무런 미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범행을 끝낸 형제가 1층으로 내려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수잔이 담담하게 물어요. 다 했어? 이후 3인조는 수잔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특히 형제는 아버지 서류 가방에서 현금 1,000만 원 정도를 챙겼고요. 또 총을 일부러 시신 근처에 던져둡니다. 강도를 막으려던 아버지가 살인을 당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놓은 거예요. 이후 형제는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고 범행에 쓴 그 쇠파이프, 장갑, 복면, 또 피 묻은 옷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잔과 다니엘은 다시 호텔로 돌아와요. 여기서 드디어 끝났다. 우리 부모님 죽였어. 이제 이 돈은 다 내 거야. 자축하면서 밤 수영을 즐겼죠. 잠시 후 새벽 4시 수잔이 동생을 데리고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도 부모의 시신을 보고 놀란 척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후 예리한 수사관들의 촉을 피할 순 없었어요. 게다가 모든 증거와 공범의 진술까지 수잔의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브라질 언론도 발빠르게 이 사건의 전말을 보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해요. 언론에서 딱 보여지는 수잔, 예쁘고 돈 많은 그 워너비 상류층 소녀예요. 반면에 다니엘 형제는 마약을 즐기는 양아치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 하고 수입도 별로 없는 하층민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여론은 혹시 저 다니엘 형제가 순수한 수잔을 꼬드겨서 이거 벌어진 사건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막 그 안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주동자는 실제 수잔인데 오히려 형제에게 비난이 더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수잔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각 수잔 측 변호사가 교묘하게 이걸 이용해요. 아니, 생각해봐라. 수잔이 뭐가 아쉬워서 부모를 죽이겠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 돈 다 누릴 수 있고 다 자기 재산 되는 건데 수잔은 다니엘 형제에게 세뇌당했다 주장합니다.
거기에 이 형제가 얘네가 평소에 마약하는데 수잔한테 마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했고 판단이 흐려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살인에 동참한 것이다 라는 논리. 수잔 또한 법정에 나와서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접니다 라면서 막 눈물을 보였어요. 배심원 입장에서는 이게 말을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또 눈물을 보이는 이 상류층 소녀의 모습에 동정심도 잃었고요. 그런데 사이다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에나 수잔과 그녀의 변호사가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이 녹음 파일로 대중에 공개된 겁니다. 그 파일 안에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수잔 씨, 더 울면서 말하기 힘들다고 하세요. 정확히 지시하고 있었죠. 이 녹음이 공개되면서요, 브라질 여론은 뒤통수를 맞은 듯 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수잔의 연기에 속은 걸 알아챘고 바로 차갑게 돌아섭니다. 수잔에게 더 이상 유리한 건 없었죠. 긴 재판 끝에 결국 법원은 수잔에게 징역 40년, 그리고 다니엘 형제에게 각각 징역 38년형을 선고합니다. 이건 수잔이 확실히 이 모든 범행을 주동했다는 게 인정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노리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3인조에게 마땅한 선고가 내려져요. 하지만 다소 안타까운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수잔은 감옥에서 21년간 수감을 한 후에 지난 2023년 가석방을 승인받아 결국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40년 받았는데 사실 반밖에 안 산 거예요. 현재는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전해지는데 글쎄요, 가석방을 받았다는 건 모범수로 지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그녀가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까요? 수잔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하자면요. 부모를 살해한 게 인정되면서 동시에 모든 상속권을 박탈당했어요. 또한 그 100억 원 이상 들어있는 스위스 익명 계좌에도 접근할 수 없고요. 그야말로 수잔은 부모도 잃고 재산도 잃고 남자친구도 잃은 겁니다. 도대체 이 살인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한편 언급해야 할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누나에게 이용당한 동생 안드레아스. 부모의 죽음을 목격했고요. 게다가 범인이 누나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사실상 모든 가족을 잃게 된 상황이에요. 절망했고 그 고통에서 쉽사리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막대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지만 그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결국 안드레아스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삶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했고 거액의 그 상속받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한 채 이후 정신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한심했던 누나의 살인 계획이 한순간에 이 가족의 행복을 그냥 송두리째 산산조각 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누나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2015년 7월 22일 새벽 6시 미국 뉴욕주 화이츠버러 지역의 한 대형 병원에서 코드블루가 울려 퍼졌습니다. 코드블루란 건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걸 알리는 안내방송이에요. 의료진들이 황급히 달려왔고 이 응급 환자를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환자에게는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의사 리아나 요더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방금 운명을 달리한 그 환자가 바로 그녀의 어머니 메리 요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건 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숨진 메리 또한 의사였거든요. 그 주변인들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왜냐면 이틀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어요. 늘 규칙적으로 운동했고 식습관도 좋았고요. 덕분에 6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력이 넘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요. 일단 메리 요더는 남편 윌리엄과 함께 지역에서 유명한 척추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건 사망 이틀 전인 2015년 7월 20일. 오전까지만 해도 메리에게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을 했고 바쁘게 환자들을 진료했어요. 점심때쯤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속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의사인 그녀는 처음에는 뭐 신경성 위장병인가 싶었지만 잠시 후 구토와 설사, 게다가 고열까지 시달리면서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메리는 오후 4시쯤 일을 마무리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도 뭐 하루 푹 자면 괜찮아질 거예요. 메리가 남편을 안심시켰죠. 하지만 구토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결국 21일 새벽 남편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그 의사 딸 리아나에게 엄마가 너무 아프다라면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메리가 일단 긴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죠. 여기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상합니다. 딱히 원인이 보이지 않아요. 담당 의사 역시 하루 정도 입원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진단했고요. 하지만 그날 밤 메리의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무려 6차례나 심장마비가 왔고요. 발작을 일으켰어요. 결국 그녀는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새벽 6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담당 의사들은 괜찮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죠. 정확히 이 메리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죽은 건지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요. 결국 유족들은 부검을 진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일단 보니까 메리의 장기와 조직들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부검의가 이걸 딱 보고 이 정도면 명백한 독극물 중독인데요? 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이 부검의의 소견과 달리 독극물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담당 의사들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독극물이 아니고선 이렇게 단시간 내에 장기가 망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망 원인은 결국 미스테리에 빠지고 말았죠. 그런데 이때 고민을 하고 있던 독극물 연구소 한 직원의 머리를 스치는 약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보통 통풍 치료에 사용되는 콜히친. 콜히친은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복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이기도 해요. 이걸 만약 과다 복용하게 되면 구토, 설사, 복부 경련, 고열에 시달리고요. 그러다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죠. 심지어 독소가 장기로 아주 빠르게 흡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메리가 보였던 증상과 매우 유사한데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메리의 혈액에서는 독성은 아니었지만 치사량을 넘는 콜히친 성분이 발견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 약을 먹은 걸까요? 메리는 생전에 통풍을 호소한 적이 없어요. 60대의 나이라서 여러 약을 복용하긴 했지만 그 중에 콜히친이 포함된 건 전혀 없었고요. 이때 경찰은 혹시나 그녀가 실수로 콜히친이 좀 포함된 약을 복용한 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은 다 지금 의사들 아니에요. 메리가 평소에 복용하던 모든 약을 FDA에 보내서 오염 여부를 확인했어요. 콜히친 성분 전혀 나오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메리에게 콜히친을 먹인 건 아닐까요? 경찰은 즉각 이 사건을 강력사건으로 전환했고요. 범인 수색을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볼게요. 7월 20일 점심시간 전후에 당시 그녀는 병원에 있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죠. 그럼 범인은 혹시 병원 내부자가 아닌가? 라고 의심이 돼요. 그렇게 어쨌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던 2015년 11월 오네이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돌연 익명의 편지 한 장이 도착합니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발신인이 자기가 메리 요더를 살해한 사람을 알고 있다며 아주 확신 속에 지목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메리의 아들 아담 요더였습니다. 이 제보자가요, 아담이 메리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제시했어요.
메리가 평소에 캡슐 형태로 된 비타민을 복용했는데 그중 하나를 분해해서 안에 코리친을 넣어서 평소처럼 먹게 했다는 방식. 심지어 이 편지의 말미에는 아들의 차 조수석을 한번 확인해봐라. 거기에 아담이 쓴 코리친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우선 아담을 소환해서 신문을 했고요. 동시에 차량도 수색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조수석 아래 콜히친이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그걸 구매한 영수증도 함께 있었고요. 영수증을 살펴봤죠. 구매자의 이메일 주소가 미스터 아담 요더. 자, 이거 아담이 범인인 게 거의 확실시되는 순간입니다. 경찰이 봤을 때 그가 어머니 메리의 유산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가닥이 잡혀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든 증거가 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요, 동시에 아담은 너무도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메리가 코리친을 복용한 그 시기, 그날 그는 아예 지역에 없었어요. 아들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것도 어머니가 사망하기 5일 전부터 롱아일랜드에 있는 여동생 집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사망 소식 듣고 뒤늦게서야 왔던 거죠. 그러면 왜 네 차에 코리친이 있었냐? 라는 질문에는 난 전혀 모르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 영수증 이메일 또한 자기가 만든 계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요.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헷갈리죠? 그런데 좀 생각해 볼게요. 만약 아들이 진범이 아니라면 누군가 그를 모함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추적하던 수사팀은 그 영수증에 적혀있는 콜히친 판매자로부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확보합니다. 당시 판매자는요, 온라인으로 약을 팔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확인을 하기 위해 2차례 구매자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통화를 했던 구매자가 여성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여성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아담의 개인정보로 이메일을 만들 수 있고 그의 차량에 증거를 심어둘 수도 있는 여성. 그런데 동시에 병원 내부자일 수 있잖아요? 메리 병원에요? 그러면 이 모든 거를 추려냈을 때 단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아담의 전 여자친구이자 또 메리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케이틀린 콘리. 일단 이 케이틀린이란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와 또 평소에 상냥함을 좀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 아담과 사귀다가 메리의 병원, 그러니까 남자친구 어머니의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고용주인 메리와도 아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메리와 케이틀린, 이 두 사람은 아들의 여자친구다 이걸 떠나서 좋은 동료이자 또 친구같이 지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봤을 땐 아무런 의심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케이틀린은 생각만큼 마냥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특히나 남자친구 아담에게는요. 일단 이 둘이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잦은 다툼이 있었고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얘 케이틀린이 남자친구를 붙잡기 위해서 온갖 행동과 좀 위험한 말들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그 예로 한 번은 헤어지자 했더니 나 사실 네 애를 임신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사실 유산됐다 이렇게 말을 바꾼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반복된 거짓말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결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했죠. 근데 케이틀린이 광적인 집착으로 그를 막 수차례 붙잡는 거예요. 나 죽겠다, 너도 죽이겠다 이러면서요. 자, 그러다 시기적으로 케이틀린과 아담이 또다시 이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겁니다. 이걸 다 봤을 때 경찰은 이 두 사건이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케이틀린을 추궁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녀는 무슨 소리냐 라면서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때 결백함만 주장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범인이 아담 같아요 라면서 별 근거도 없이 그를 계속 지목하는 거예요. 이때쯤 경찰도 눈치를 챘죠. 자, 케이틀린이 왜 아담이 범인인 것 같습니까? 라는 거에 내뱉는 말들과
예전에 그 익명으로 왔던 편지 내용이 놀랍도록 비슷한 겁니다. 아, 아담이 범인처럼 꾸민 것도 케이틀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만만치 않아요. 네, 맞아요. 그 편지 제가 썼어요. 아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아담이 범인인 걸 알고 있기에 메리의 이 억울한 죽음을 진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쓴 거다라면서 아주 위풍당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 당당하면 경찰도 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결정적인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죠. 우선 그 경찰한테 온 익명의 편지, 그리고 아담의 차 안에 있던 코리 친 병, 이거를 다 분석해봤더니 지문이 나와요. 공통적인 지문. 예상하셨듯이 그건 케이틀린의 것이었어요. 또한 코리친을 구매했을 당시에 사용된 이메일, 그거 IP를 추적했거든요. 케이틀린의 휴대폰입니다. 아씨, 모든 게 빼박이에요. 경찰이 추정한 그녀의 범행 동기는 아담에 대한 복수겠죠. 범행 동기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찬 전남친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가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해했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아담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한 건데요. 케이틀린, 그녀는 몇 년간 남친 어머니 병원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루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피해자 메리는요, 항상 단백질 쉐이크로 점심을 대체했다고 해요. 7월 20일 그날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침 메리는 점심시간 직전에 저 잠깐만 누구 좀 만나고 올게요 하고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웠는데요. 다른 직원들도 점심 먹으러 나갔죠. 그 사이 병원에는 케이틀린 혼자 남았던 겁니다. 아, 오늘이다 싶었던 그녀는 미리 구매해놨던 코리친을 그녀의 단백질 쉐이크에 부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돌아온 메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음료를 마시게 된 거죠. 이후 메리의 몸에서 코리친은 빠르게 퍼져가면서 장기를 손상시켰고 이틀도 안 돼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2016년 5월 케이틀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런데 또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코리친을 구매한 거 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메리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메리, 갑자기 피해자 메리가 이걸 산 거라고요? 아, 메리가 원래 몰래 마리아나를 길렀거든요. 근데 거기에 양분으로 코리친이 쓰이긴 해요. 코리친을 준다면서 병원으로 주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택배를 대신 받아준 거라 흔적이 남은 거라는 주장. 이 코리친이라는 약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교묘한 수법이죠. 그러니까 말이 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녹록지 않았어요.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자, 그러자 케이틀린이 또 말을 바꿉니다. 사실 메리를 살해한 진범은 메리의 남편 윌리엄입니다. 뭔 소리야? 주장에 따르면 남편이 집에서 이미 쉐이크에 그 파우더에다가 뭐 코리친을 넣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처음에는 얘가 이제 하다가 별별 사람을 다 지목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윌리엄이 범인으로 지목된 후 충격적인 증언이 등장합니다. 새롭게 나온 증인, 그건 바로 죽은 메리의 여동생 제닌이란 사람이에요. 이 제닌이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폭탄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 메리한테 자매가 제닌 말고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캐시. 이 캐시와 언니의 남편 윌리엄이 불륜 관계였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제닌이 봤을 때는 이 윌리엄이 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걸 수 있다라고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케이틀린은 무고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이것 정말... 자, 졸지에 새로운 용의자로 떠오른 메리의 남편 윌리엄. 그는 처제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 다른 처제 캐시라는 사람과 연인 관계인 건 인정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메리가 사망한 이후에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슬픔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졌다는 주장이었죠. 와, 이 사건 너무 복잡하죠. 정말 죽었던 메리가 벌떡 깨어날 만한 사실들이 막 밝혀지는 거예요.
처음엔 아들 여친이 용의자였다가 이제 뭐 처제와 불륜했던 남편이 용의자가 되고 있는 상황. 근데요, 이 사건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메리를 죽였냐는 거예요. 분명 사망의 원인이 된 코리친을 구매한 IP는 케이틀린의 휴대전화죠.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케이틀린이 뭐라고 하냐면 제 핸드폰은 제가 비밀번호 락을 걸어놓지 않아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이 저한테 묘명을 씌운 거라고요. 자기 핸드폰으로 몰래 구매했다는 주장입니다. 참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죠. 한편 검사 측에서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봐라, 모든 증거들이 케이틀린을 지목하고 있고 당신은 살인 동기도 충분하다. 이렇게 막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죠. 게다가 윌리엄까지 등장하고.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사실 굉장히 크게 동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지 못한 채 재판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러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또 등장합니다. 케이틀린의 휴대전화에 치명적인 독극물, 콜히친, 이걸 검색한 기록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케이틀린은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범인이 윌리엄이 아니라 아담이다 라고 우기기 시작해요.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변호인단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일관성이라고는 전혀 없죠. 그저 빠져나가기 바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재판에서 케이틀린은 1급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죠. 이렇게 판결이 났지만 현재까지도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한다는데요. 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죽은 메리의 동생이자 윌리엄을 범인으로 지목한 여동생 제닌은 케이틀린이 무고하다고 여전히 그녀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피해자의 아들 아담은 자신이 엄마를 죽인 것과 다름없다면서 크게 자책했습니다. 본인이 여친을 엄마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왔었잖아요. 그는 자신이 케이틀린과 사귄 것 자체가 엄마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데요. 메리가 사망한 지 어느덧 8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담은 극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요. 진범으로 지목된 케이틀린은 여전히 옥중에서도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전 남친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여자. 과연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티끌만큼이라도 반성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저 세상에 나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